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만약 실수나 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내레이션을 전달하는 나의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이름은 바드리아이고 내 남편의 이름은 하미스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는 나보다 15살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상황은 내가 그를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나는 그와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남동생은 작은 미니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 미니버스는 내 남편의 소유가 되었고 남편은 내 남동생을 고용해 그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나는 35살이고 하미스는 15살 연상인 50살입니다. 현재 그는 교육행정창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자주 다양한 장소로 이동해야 했고 이러한 이동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남편에게 불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 남동생이 나의 이동을 담당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연료비와 같은 모든 비용을 지원했고 나와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 필요한 수업과 약속들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외출할 때마다 남동생에게 전화하면 그는 곧바로 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남동생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직원들 중 한 명이 나를 데리고 가거나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한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27살의 강인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으며 매력적인 외모와 멋진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이동이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이의 존재는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한편 남편 하미스와의 관계는 여전히 일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남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나를 깊이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일상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이를 만난 이후 나의 내면에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 중에 한이와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나 여행을 일부러 만들어 그와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이동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함께 있는 순간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외면하려 했지만 한이를 향한 매혹적인 감정은 점점 강해졌고 남편 하미스가 제공해주는 안정과 한이를 향한 강한 끌림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습니다. 이동 중 나는 한이와 은근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와 대화를 시도하며 내가 관심이 있음을 알리려 했습니다. 한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빈번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또한 내 일상과 가장 개인적인 생각들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이를 향한 내 감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은 나에게 설렘과 짜릿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남편 하미스와 나는 여러 차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변화 없는 일상에 갇혀 있었고 내 마음의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냉담함과 거리감은 한이에 대한 나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이와 함께 하루 종일 아무 제약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솔직하게 그에게 내가 그를 동경하고 있으며 그의 곁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한이는 내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이에게 단지 멀리서 대화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정말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보였다. 한이는 열심히 일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쉴 곳이 마땅히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유일한 쉼터는 미니버스였으며 그 안에서 가능한 곳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내 아파트로 그를 초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남편이 집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더 친밀한 만남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날로 커져갔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니버스에서 짧게 만나는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것이 내 남동생의 차이기 때문에 스캔들이 될 거라며 거절했다. 나는 갈망과 좌절에 미쳐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쓰고 싶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긴장과 욕망으로 가득했고 결국 둘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다. 한이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나는 마치 결혼 초기에 잃어버린 젊음을 다시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과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친밀감을 그에게서 찾고 있었다. 한이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상징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그를 내 곁에 두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다고 생각한 계획이 떠올랐다. 나는 한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어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 그가 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할 생각이었다. 남편인 하미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의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내 계획을 한이에게 말했을 때 그는 망설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나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익숙하다고 말하며 그를 설득했다. 나는 늘 아이들 앞에서 베일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적절한 순간에만 나타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한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저항에 나는 좌절했다. 나는 거의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그가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지 묻자 한이는 눈에 띄게 동요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욕망과 싸우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의 밤을 원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욕망은 너무 강렬해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 일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과거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 친구는 결혼 후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한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지만 나의 욕망은 멈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물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발 나를 위해 해줘요. 신께 맹세코 부탁이에요.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매우 수줍음이 많아요. 수년간 베일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벗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있을 때 절대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어 주세요.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집에서는 당신도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그에게 진심인지 물었고 그는 물론이죠. 신께 맹세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녀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죠.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에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계획을 실행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행복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한이에게 달려가 남편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동의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나를 단정한 여성으로 여기고
다른 남자들과 말조차 나누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한이가 거실에 머무는 것이었다. 한이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좀 더 여성스러운 몸짓을 연습해보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나의 친구처럼 보이려면 몸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목소리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몸매가 드러나지 않도록 헐렁한 옷을 입을 것을 제안했어요. 한이는 내가 한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는 완전히 바뀌었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조차 나의 친구인 척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마침내 이룰 수 있었고 그 순간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했어요. 마치 축제처럼요. 그 만남을 위해 온전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뒤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학창시절 절친이 방문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며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기 전 만약 내 친구가 어색해하면 뭔가 먹을 것을 주라고 당부한 뒤 곧장 방으로 가 잠들어 버렸죠. 나는 황홀감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마치 천일여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방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예상보다 간단하게 흘러가는 것이 놀라웠고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요. 한창 들떠 있는 가운데 한이는 내 마음이 무섭도록 단단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데려온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더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의 순간이었고 나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 순간을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침이 오고 나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한이의 품에 안겼어요. 남은 시간도 최대한 즐기며 하루를 보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도 남동생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이를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내가 예전처럼 외출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며 가끔은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둘러댔어요. 그건 나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모든 행동은 계산된 움직임이었고 이 상황에서 위장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니버스에서 한이를 만났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전에 없던 해방감을 주었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가 투명한 벽 뒤에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나는 강렬한 힘을 느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흘러갔어요. 매일 한이는 나의 품에서 잠들었고 일이 있거나 출장을 다녀올 때도 결국 나에게 돌아왔어요. 그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베일을 쓰고 돌아왔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창고관리자 일을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의 부재는 우리 만남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주가 가까워지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나에게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그 목요일, 남편은 전화를 걸어 나를 그리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져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내가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피곤해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와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다며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고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나는 한이에게 당분간 만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고 한이는 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집요하게 물었죠. 오늘 밤은 안 올 거죠?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애매하게 신의 뜻이라면요. 하지 라고 답했어요. 한이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며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질린 거예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면 말해줘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남편에게 가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아무도 눈치채면 안 돼요. 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아무 일도 하지 마요. 그가 당신을 건드리게 두지 마요. 내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당신을 가진다는 걸 참을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나는 그저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해 보였지만 분위기 속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았고 나는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눈을 바라봤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단호한 제스처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 한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남편은 한이를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순수한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다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나는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나에게 배신했다며 소리쳤고 내가 그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내가 친구와 함께 있다고 믿었던 그가 바깥에서 나를 믿고 있었을 때 나는 그를 속였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구야. 그는 한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뒤에서 비웃은 거야. 그는 자신이 발밑에 땅이 꺼진 듯한 충격을 받은 듯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친구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거야, 그거야? 그리고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쳤어. 내가 너를 그 사람 품에서 본 순간 미쳐버렸어. 내가 그 사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넌 나를 비웃고 무시했잖아. 나를 방에 던져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침묵 속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느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관리하는 교육행정의 상점들이 생각났습니다. 충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야 해. 그를 상점으로 데려가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마치 사고나 공격처럼 보일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심이 가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내 제안을 이해하려는 듯했고 곧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려가 조용히 빠르고 신중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각 단계는 철저하게 계산되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그가 책임지고 있던 상점에 두었고 아무도 우리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잠시 앉아 신경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미 해가 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자고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나머지 하루를 그와 함께 보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끔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울고 절망하고 이 일로 깊이 상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 그날 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흐느끼며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무너진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했고 다음 날이 되자 아빠의 부재로 인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사건이 이미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고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휴대폰을 뒤져 모든 워트세프 메시지를 조사했고 나와 한이가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 내용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는 이 상황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누군가가 알아챌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는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갈 거라 생각했죠.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결과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주변 모든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고 차갑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후회할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나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상황은 한이까지 체포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거나 하더라도 그들은 진실을 모두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압박 속에서 자백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말했어요. 탐정들은 내 이야기에 놀라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저지른 일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내 집에 들이고 남편을 그렇게 속이는 것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공감의 감정을 지워버리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잔인하지도 않았고 함께 사는 게 힘들지도 않았잖아요.
왜 이혼하지 않고 그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길을 택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이에 대한 강한 끌림만 생각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맹목적인 욕망이 나를 집어삼켜 이성 없이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이성을 잃고 어두운 길을 걸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더라면, 옳고 그름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자비 없이 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의 결말이었습니다. 욕망과 환상에 휘둘린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끝이었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든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처음부터 유혹의 문을 닫으세요. 모든 것이 통제에서 벗어나기 전에요. 잘못된 관계는 결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의 끝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들 역시 이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언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